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좀 1부, 2부에서 좀 우울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그랬는데 이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이 확 풀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확 풀어주시고 또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을 또 느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분위기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도 이 두 분 소장님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거나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이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 소장님께 저희가 아니라 제가 두 분 소장님께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아니 이제 여름이 오나 봐요. 예? 좀 약간 더웠죠. 후덥지근했죠. 아니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 네.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등이 척척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뭐가 묻었었나? 그게 아니고 땀이 난 거예요. 지하철에 오늘 히터를 틀었을 거니까. 자느라고 제가 지하철 안에서 그걸 잘 몰랐어요. 예, 전 앉으면 자거든요. 예, 어떻게 배 소장님은 앉으면 앉으세요? 저는 서 있을 때도 잡니다. 그러세요? 네, 서잠이라고. 예. 서잠. 요즘에 앉아서 하면 안잠이고. 그렇죠. 네. 요즘에서 날씨가 좀 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 마치 이제 봄이 온 것도 아닌데 봄이 온 양 신체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하품이 나오면서 서잠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네네. 아니 진짜 날씨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치권도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죠. 네. 국민들께 기쁨을 줘야 되는데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선거제도다 또 전당대회 룰이다 뭐 바꾸고 이러는데 이게 국민들의 민생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움이 아니라 국민들이 혈세를 냈으면 그거를 정말 귀중한 줄 알고 그걸 자세히 저걸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년 동안 18년 동안은 그냥 안 지킨 거예요. 2년만 그러니까 2번만 지킨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법을 만든다며요. 예? 나 진짜 하는 짓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원칙을 강조하고 또 상식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후진적인 후퇴되어 있는 곳이 장소가 국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나오니까 딱 한 가지. 좀 예산만 저거하지 말고 결산 있잖아요. 결산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결산은 아무도 관심을 안 둬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술 슬슬 뭐 관심도 안 가고 대충 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인데 말이에요. 결산은 근데 거의 다 예산 쓰니까 불용을 안 시키잖아요. 그냥 다 써버리니까. 진짜 이게 우리 세금 여러분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세금 내고 싶으세요? 우리가 내기 싫은데도 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도 뭐 우리가 어쨌든 낸 돈을 그렇게 싫은데도 냈으면 좀 잘 저걸 해줘야죠. 그렇죠. 네. 저는 참 듣기 좋은데 지금 신동진 PD가 진행자 발을 좀 줄여달라고. 예. 저는 듣기 좋습니다. 예. 저는 계속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듣기 좋은데. 끝까지 저 혼자 가라고 그러시는데요. 자, 승자를 이제 얘기를 해야죠. 우리 배종찬 소장님 승자. 저는 그동안 좀 상당히 진중했었죠. 추풍낙연 바로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가 최근에 뭐 불끈불끈 떠오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낙연이 뜬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당에 뭐 각종 이제 논란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어느 때보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직격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탈당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신당을 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최근 들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이낙연 전 대표가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실제 그런 꿈틀거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이나 9월이나 네. 덕후는 계시는 거죠? 그럼요. 네. 조금 좀 집중해 주시면요. 네.
근데 아, 11월 이거 중요해요. 제가 지금 네. 그 이낙연 대표 요번 주 한국갤럽 조사 네. 몇 퍼센트 나간다 그거 찾고 있어요. 그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다른 조사가 있어가지고 그 조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리서치뷰가 자체 조사로 자동답 조사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전체 응답자에게. 자, 이재명 대표가 37%로 가장 높긴 한데 직전 조사 대비는 4%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16%로 이재명 대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직전 조사 대비 지난 이 조사보다 앞서 실시된 조사보다는 3%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국갤럽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내려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올라간다. 특히 이제 호남 행보를 요즘에 부쩍 이낙연 전 대표가 신경 쓰고 있는 이유도 본인의 또 기반이 호남이거든요. 광주일고를 졸업했고 또 전남지사를 역임했고 그런 호남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도 좀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면서 꿈틀거리고 이른바 선거제나 전당대회 룰도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선거제도는 아직까지 완전 변경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이제 공천제도 또 전당대회 룰은 변경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직 두 총리도 목소리를 또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말 그대로 이제 탈당을 하느냐 또 신당을 만드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데 말 그대로 그동안 목소리를 좀 도레미 도레레 정도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는 미파 심지어는 솔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들리든 말든지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연기만 났는데 시간을 더 끌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상당히 톤이 높아지고 그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방송 출연이 부쩍 잦아지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을 같이 하느냐 등등 각종 이 조합과 연대에도 이름이 오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잊혀져 가던 이낙연 전 대표 새롭게 조명받으면서 승자죠. 예, 후끈 달아올라서 요즘 날씨가 더워진 게 이른바 이낙연발 후끈인가. 그동안에 진중했단 말이에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께서. 아니, 근데 지금 그 신당 창당이 그 이낙연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영찬 의원은 실체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온도를 높이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창당할 수 있을 거냐. 어저께 있었던 그 중앙위원회 결과를 보면은 뭐 이미 당이 지금 그 가결을 시켰잖아요. 대의원들 가중치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위 현역 의원 하위 평가에서 감점. 공천제도. 네, 공천제도와 관한 거 보면 67%로 가결시켜서 이 지금 이낙연 의원은 뭐 당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이면 내가 떠날 수도 있다. 잡으려면 잡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뉘앙스였지만 잡을 사람이 있을까 과연 정말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당 안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사실 좀 다른 게 한국갤럽 여론조사 저희가 일부에서 이 여론조사 개요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몇 퍼센트냐면 66%예요. 그런데 광주 전라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1%거든요. 네. 근데 무당층이 몇 퍼센트냐면 33%예요. 호남에서 네네. 광주 전라 지역에서 이거 맞아요. 엄청나게 이게 사실 무당층이 많으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사실 이낙연 대표가 이 광주 전라 지역에서 지금 이게 사실 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이낙연 대표 뜨고 있다는 배종찬 소장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냥 말이 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호남에서의 말이 뜨는 것과 뭐 딴 게 뜨는 거하고 좀 이제 몸이 달라요? 떠야죠. 공중부양이요? 네. 근데 지금 말만 뜨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호남에서 이 33% 무당파층이 많긴 많은 거예요. 원래 이제 호남은 민주당 지지가 한 60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당파가 33이라는 거는 이제 효능감이 좀 떨어져서 현재 민주당이 좀 주도력을 갖지 못하는 측면에서 이게 무당파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 실제 이제 이낙연 대표가 말한 그 당 대표의 어떤 그 사법적인 재판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선거 치르겠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5대3 구조면은 이게,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또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당하기에는 이 호남을 중심으로 창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호남에 이 지금 무당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도 가져갈 수 있고, 또 뭐 조국이나 송영길,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분이 이쪽 출신이잖아요. 고흥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쪽에서 신당이 만들어지면 여기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그런 면에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신당들이 여기저기서 만든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그 당 사이즈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소환을 받고 있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자칫 정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신당 운운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신당을 떠나서 본인 개인의 신상 자체가 아주 위태로울 가능성도 상당히 염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호남에서 광주의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기반이 있다고 해서 그 지지층들이 결집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기엔 너무 섣부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것보다도 더 위협적인 건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중도 진보 또는 좀 느슨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정조준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투표하러 가지 않을 때가 상당히 우려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호남 민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호남 민심으로 표시되는 수도권 호남 민심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호남 출향 인사들의 민심, 수도권 전쟁인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이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영향이 없었을까요? 그다음에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상황이라면 좀 더 이재명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완곡하게 거절하더라도 당장 만날 계획은 없습니다 하더라도 또 만나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만 의식을 해서 정세균계로 불리는 안규백 지역과 동대문에 있죠, 이 전략 공천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세균 전 총리도 쓴소리를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만났다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만났다가 지금 12월 초 얼마 전에는 김부겸, 정세균 이렇게 만납니다. 당을 상당히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그냥 뭐 비명계라서 그러는가 보네,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가 보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만나서 아니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결국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지, 좀 더 중도 외연 확대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검찰 보복이나 압박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소하지, 어떻게 하는 게 민주당에게 가장 우선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긴 만나겠죠. 반론해 주시고 플러스 승자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총리 연대설, 이게 무슨 영향력이 그렇게 있을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이번 이제 그 선거 관련해서 뒤에서도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그 의석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총리 연대설이 과연 이 민주당 현재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요인인가? 그냥 지금 현재 많은 그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총리 연대설의 그 영향은 저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도와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분들과 좀 좋은 화합하는, 그래서 힘을 더
모아서 모으는 그러한 제스처는 취하겠지만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놓지 않는 한 총선의 승리는 이재명 대표가 다 그 성과를 가져가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크게 영향력은 없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오늘 그 승자를 떡볶이를 꼽았어요. 떡볶이. 네, 떡볶이. 네, 떡볶이를 이렇게 맛없게 먹는 분 사진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 이상하다. 전 너무 맛있게 맛있게 먹는 보였어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네. 좀 약간 그 양복을 입으신 분들이 쫙 서서 먹는 게 정말 너무 안 맞았거든요. 그 중에서 분명히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있겠죠. 네. 대통령은 진심이었더라고. 진심으로 열심히 잡수시던데. 아니 근데 좀 서서 먹는 것도 좀 그렇고 양복을 착 입고 이렇게 도열해서 먹는 것도 뭔가 좀 이상했어요. 떡볶이는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떡볶이를 먹으러 간 이유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서 뭔가 좀 먹방이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가야 됐었나. 그것도 좀 지금 지적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바쁜 재벌 총수들을 그 엑스포 유치할 때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이거 마무리하는 것까지 재벌 총수들을 또 이렇게 사진 찍게 하는 거는 좀 너무했다. 다만 뭐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적 선물은 줬지만 이번에 보니까 그 갤럽 자료에서 그 대구 부울경 지역이 한 4% 포인트 정도 빠졌더라고요. 이게 지금 엊그저께 나온 그 MBS에서도 부울경 지역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MBS 조사도 저희가 일부에서 개요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한 3% 포인트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울경 지역은 5% 포인트 빠졌네요. 갤럽 자료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또 총선을 데려간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3부는 여기서 좀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승부 3부 이어서 계속할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휴먼앤데이터의 이윤영 소장,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부에서 승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패자. 자, 배수영 패자. 네, 저는 이해찬 전 대표를 했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인데 뭐 이해찬 전 대표 그러면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뭐 7선을 했었나요? 저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선인가요? 이현정 소장은 아시는 거 아닌가요? 6선. 네, 하여튼 이해찬 전 대표는 뭐 국회의원 선수도 아주 많았고 다선 의원이었었고 또 민주당 내에서 뭐 미치는 영향이 뭐 그 누구보다도 큰 인물로 봐야 되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활약을 했었고 교육부 장관, 뭐 국무총리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멘토 역할도 했었죠. 뭐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 7선이 맞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도 상당히 각별한 관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존재도 있을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지난 총선 무렵에도 민주당이 한 20년 집권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일종의 뭐 켈리 법칙이 아니라 무슨 누구의 법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머피의 법칙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정권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입니다. 내년 총선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응원을 하고 이렇게 응원가를 부르는 거는 좋은데 뭔가 좀 데이터에 근거해서 물론 정당 지지율 조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한국갤럽 조사가 전화면접 조사이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앞서 개요는 다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입니다. 근데 이 지지율을 놓고서 180석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선거 전략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자신만만할 때 또는 이미 이제 이 선거 투표일을 뭐 사전 투표일도 그렇고 본 투표를 며칠 남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줘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렵다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나가는 후보자들이 더 열심히 될 수 있도록 밴드 웨거닝 전략을 씁니다. 우리가 이른바 역마차 전략으로 좀 이렇게 밴드 웨거닝의 대세몰이를 하는 거 짝짝짝짝 쿵짝짝짝 쿵짝짝 이런 건데 오히려 지금은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서 뭐 저런 정당들이 다 있어. 뭐 하는 거야. 국민 민생 언제 챙겨. 이런 판인데
어디를 근거로 해서 저는 180석이나 과반 넘는 건 정말 빼어난 정당이잖아요. 정치 세력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데 이럴 때는 오히려 아이고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21대 국회도 뭐 힘들었고 뭐 제대로 못했습니다. 송구하고 석고대죄합니다. 에이 그래도 우리 정당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로 가는 게 맞아요. 연민을 불러오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런데 20년 집권 호언장담에 했다가 정권 교체 당했는데 이 말을 왜 지금 저는 하는지 도무지 저는 30년 전과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이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패자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해찬 전 총리만 200석 얘기한 게 아니라 사방에서 얘기했어요. 네, 많이 얘기했어요. 이탄희 의원도 얘기했고. 제가 그 이은영상도 발언하실 텐데 죄송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탄희 의원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탄희 뭐 이제 이탄희 의원인데 이탄희 의원이 말 그대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야권을 다 모아서 그렇게 200석을 할 수도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전에 지금 계속해서 이탄희 의원이 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준연동형으로 가서 또 위성정당을 금지하면 이게 200석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런 관점이죠. 근데 지금 이해찬 대표님이 워낙 이제 실선이면은 선거를 보는 눈이 해안이 있잖아요. 지금 아마 대통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산한 내용을 보니까 좀 합리적인, 제가 볼 땐 합리적이었거든요. 우리 합리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리저너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충청에서 이제 좀 뺏길 거다. 충청은 강원하고 충청은 좀 뺏길 걸로 봤고 호남에서 이제 평균을 유지하고 부울경에서도 약간 평균을 유지하면 조금 뺏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평균 유지하면 7석 정도로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수도권이 관건이다. 그래서 50에서 60을 하면 140이 되고 70을 가면은 154석이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103석을 했다. 그러니까 좀 넉넉하다는 거지. 이길 수 있는 그 의석수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정도 판단은 제가 보기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다만 어차피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TK는 아예 0석으로 봤어요. 아예 거기는 0석으로 보시고 충청권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호남이 만약에 신당이 나오면 여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근데 수도권에서 그걸 보완을 하면은 어쨌든 과반을 넘는 일당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본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총선 때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거기서 발생되는 국기 결집 효과, 그게 너무 컸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치러진 거기 때문에 이 180석이라는 극단적인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뭐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비교를 해드리면 저도 뭐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혹여 이해찬 상임 고문의 예측과 예언이 맞을지도 모르겠죠. 그건 알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어디까지나 그 예측을 도출하는 과정만큼은 합리적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런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면 그냥 곱하면 됩니다. 60 곱하기 60% 곱하기 300석. 그럼 180석이 나와요. 그 이전의 총선도 비슷합니다. 성격이. 근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 지금 그런 기준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거의 50%가 넘어야 돼요.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데. 그런데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긍정평가가 거의 연동돼 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 부정평가와 연동이 안 되죠.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는 이렇게 직전 대선에서 패배한 인물이 후보자가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에 입성을 하고 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된 사례가 없어요. 이 모든 요건을 갖춘.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이게 이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은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맞붙는 대결이에요. 두 개의 이 지지율을 보고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33이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울 지역도 거듭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이에요. 경기 인천 경기는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29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뭐 서울 출마설도 있고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옮겨서 지금 종로 출마를 선언했고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걸 그냥 펌프질 하듯이 펌핑하듯이 그냥 200석이야 180석이야 윤석열 너무 싫어 이런 잣대를 들이대서 이 예측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아니 있다는 거죠. 21년에 이분 이해찬 전 대표님 전략만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볼만 하다. 그리고 이렇게 산식이 나온 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아마 당에서 조사한 거를 또 보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 누가 그걸 전달 이런 걸 이렇게 봤다라고 전해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신 것 같고 지금 그 정당 지지율은 비슷하지만 갤럽에서 그 내년 총선이 여당 당선되는 게 좋냐 야당 당선되는 게 좋냐면 야당 당선이 50%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지지율의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별로 안 보이는 데다가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크게 지금 잠재하고 있어서 지금 조중동 같은 경우에 그 칼럼들이 상당히 그 김건희 여사 어디 사저에다가 이렇게 모셔놔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지금 칼럼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그 변수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저의 오늘 그 타자는 그 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김홍일 지금 이제 임명받은 김홍일 위원장인데 요새는 이제 그 막 초등학생도 유튜브를 가지고 방송을 만드니까 방송이 정말 되게 쉽게 만드는 줄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문외한인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 임명권자도 패자고요. 여기에 간 분도 패자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어쨌든 고사를 했거든요.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임명됨으로 인해서 검찰 하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그 이제 또 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현금 증가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거 정관 예우를 이렇게 그냥 이제 저축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재산 증식에 대한 부분은 뭐 따로 이제 뭐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비전문가를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더군다나 지금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진짜 전문성을 요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고 지금 뭐 친구가 아니죠. 저기 그 상관이었으니까. 뭐 마음의 위안을 언제 얻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 승부처 네. 배 소장님. 네, 저는 승부처는 쌍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표결을 했습니다. 일단 이 쌍특검과 국정조사 표결은 뭔 국정조사죠? 국정조사가 이제 해병대나 뭐 몇 개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양평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서해 양평. 네, 요즘에 뭐 이슈가 많으니까 그 고속도로 노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해 양평. 서해 양평. 네. 그거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네, 제가 건설에서는 관련이 없어가지고. 네. 자, 여튼간에 집중해 주시고요. 네, 임시국회가 또 이제 11일 날 소집돼서 이제 이때 예산안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정 기한 자체는 이미 넘긴 그런 상황이고요. 자, 본회의가 이제 20일, 28일 열기로 원내대표 간에 이제 협의가 됐는데 이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른바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려 있으면 일단 어느 시점 이후에는 바로 본회의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데 오늘 20일, 28일 날 민주당은 이제 이 쌍특검이 뭔지는 아시죠?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이 특검이고 또 하나는 이 50억 클럽 특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정조사권 이걸 이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인데 이게 사실 연말 연초에 또 내년 총선에까지 이어지는 상당한 또 분수령과 분기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어떤 국회의 상황이든 간에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과연 이것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쌍특검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통과가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또 여론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전개될지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이제 21대 국회에 뭐 거의 이제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본회의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다른 걸 갖고 왔는데 뭐요? 선거구 획정하고 선거구제 논의인데 일단 선거구 획정이 나왔는데 복잡한 말씀. 네, 이거 확정되지는 않은 건데 대표적으로 지금 영암 무안 신안이요 완전히 공중분해돼가지고 근데 이런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북에도 있고요. 강원도는요. 네.
한 대여섯 개가 합쳐진 거 속초 어디 속보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지도 못하게 속초 그렇죠. 화천도 들어가고 예 고성도 아마 같이 있을 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잠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 선거구 획정에 이제 지역구 없어지는 의원도 있고 다른 지역이 이쪽으로 내 쪽으로 넘어오는 지역이 있는데 이 복합 선거구가 엄청 힘들어요. 4개 붙어 있으면 똑같은 일을 4번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진짜 좀 선거구 획정 내용을 보니까 이 지방 정말 심각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선거구제 논의가 여기 다 연동돼 갖고 하는데 이 선거구제가 결국에는 뭐 저는 병립형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연동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 진보 성향 지지자들 중에서 민주당이 왜 그거를 연동형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정치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거라서 결국 병립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그 속에서 내년 선거가 이제 또 새롭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주제를 이현영 소장께서 가져오셨는데 정말 이제 국민들이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과연 우리가 혼쭐 내고 싶지만 혼쭐 나지 않는 이 국회 의회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다시 그때 얼마나 피를 철철 흘렸습니까. 4년여 전에 4년도 이전에 지난 총선 있기 이전에 그렇게 준연동형 할 거라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정말 국회 선진화법에 정말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꿔놓은 걸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과연 국회는 4년 동안 뭘 한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저는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나 각종 특혜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말 그대로 봉사직이 돼야 돼요. 군림하고 지방은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대통령 제도도 더 이상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 국민들이 진절머리 난다면 의원 내각제를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내가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강하죠. 내가 뽑아야 돼.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정작 주인은 몰라보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탄핵을 하는데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걸 해야 돼요. 국민 없어요. 소환제. 그러니까 정말 국회의원들의 말로 국민들의 모든 이런 견제와 이런 데로서부터 제외돼 있는 예외로 사각지대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인데 3년 놀고 마지막 1년만 하는 척하면은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이게 저도 말해요. 이 지역 대표성이라는 거. 네. 저는 국회의원 그 사람들 지역구 1등 아니면 별 관심이 없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유일한 중앙 정치로의 통로가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이게 끝에서 끝까지 한 4-5시간 가야지 되는 지역구가 지금 강원도에 생겼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살려질 수 있는지 아주 심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거 진짜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손해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대통령제 하면서 비례대표제 두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비례대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비례대표에 목을 베고 난 그러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연동형이고 준연동형이고 무슨 병립형 그 누가 관심을 둬요. 우리가 관심 두는 건 뭐냐면 부패한 정치인들 일안한 정치인들 이 사람들 심판하겠다 이것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비례대표가 있다면 그건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기보다 이제 그렇죠. 이른바 소수 정당의 배려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전문성이야 이제 비례대표로 전문성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은 원래 이제 이 도입됐던 것도 좀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를 하자 했는데 맞아요. 그럼 그 제도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